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언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들 2명 있는 아줌마입니다. 저에게 얼마 전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가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작은 수출 수입 사업을 하셨는데 극 초반에 자리를 잡으셔서 지금은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했어요. 그걸 아버지께서 물려받으셔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키우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오빠가 물려받았습니다. 엄청난 상속세를 내고요. 그렇게 오빠가 회사를 잘 운영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하늘로 떠났어요. 워낙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린 오빠가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본인 사인 하나에 사람들 일자리가 떨어져 나가니 스트레스가 컸나봐요. 오빠는 그냥 동물 좋아하고 수의사를 하고 싶어 했던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가족 때문에 꿈 다 포기하고 경영대학원을 갔거든요. 하여튼 그때부터 오빠가 남모를 소가리를 완전 많이 했나봐요. 오빠가 떠나기 전 저한테 자꾸 숨이 안 쉬어진다고, 식은땀이 난다고 했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병원 가라고,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신경질을 냈는데 그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었네요. 오빠는 심장마비로 떠났습니다. 전조 증상이었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의지했던 오빠인데. 그렇게 오빠의 부재로 인해 전 하루아침에 오빠 대신 회사를 책임지게 되었어요. 오빠가 소유한 주식 지분을 제가 취득하였고 본래 있던 제 주식을 합쳐 대주주로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대표가 되니 저도 만만치 않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로 인해서 순했던 성격이 많이 억세지고 신경질도 내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임원들과 직원들한테 증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회사는 성장했지만 전 그만큼 안에서 골맞어요. 그러다 도피성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탈출구를 찾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전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서서히 맡기려고 했거든요. 처음 초반에는 신혼생활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아이도 낳고 워킹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 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전문 경영인이라고 해도 회사가 성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를 두고 회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애 아빠가 애를 돌보았지요. 첫째는 의젓해서 엄마 손길 없이도 잘 컸지만 둘째는 몸이 많이 약했어요. 허약해서 툭 하면 쓰러지고 코피나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막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제가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맡겨보자. 자꾸 내가 간섭하면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생각한 거죠. 그렇게 전 주부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첫째는 공부를 곧잘 해서 외국으로 대학을 갔고요. 둘째는 몸이 아파 한국에 있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어요. 사실 둘째가 유전병이 있거든요. 근육이 점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대학 가서도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렸습니다. 소심한 막내는 집과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했고요. 그건 딱히 사람 안 만나도 되니요. 하여튼 그렇게 애가 머리를 곧잘 썼는지 좀 유명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왜 좋은 일 다음에 나쁜 일이 생기는 건지
근육병이 심해진 아이는 발가락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종아리가 굳어지는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엄마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어여쁜 여자아이가 병문안을 온 겁니다. 저는 처음에 아들의 친구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집이랑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을 리가 없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하루만 오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아들의 병실에 와서 아들과 수다 떨고 같이 병원밥을 먹고 그러는 겁니다. 모른 척 하려고 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요. 누구냐고.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자친구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아픈 남자친구 괜찮다고 생각할까? 혹여나 다른 마음으로 아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싶었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그래, 이쁜 사랑해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난 뒤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화들짝 놀랬어요. 정말이냐고. 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거의 평생 휠체어 타고 다녀야 하는데 정말이냐고. 여자친구는 뭐라고 했냐고 말하니 자기 여친은 다 괜찮다고 했대요. 여자친구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지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면서요. 아이고, 순간 쎄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아들의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아들은 사랑을 택한 거고 여자는 돈을 택한 거였죠. 하여튼 둘의 사랑은 그렇게 잘 돼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신혼생활 1년쯤 되자 아들이 낯빛이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엄마한테 말 못한 비밀이 있나 싶었습니다. 분명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시애미가 끼어들면 작은 일도 크게 만들고 도움되는 부분도 없을 것 같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던 중 아들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와이프랑 별거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하고 딱 3개월이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는 겁니다. 오래 걷기 힘들어하는 아들은 대부분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는데 그걸 아는 며느리는 집에 남자며 여자며 가릴 것 없이 수십 명을 데려와 술파티를 벌이고 아들을 무시하고 완전 식물인간,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아들은 아내의 친구들 앞에서 화도 못 내고 꾹 참고 있다가 다 가고 나서 와이프에게 말했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황당 그 자체. 왜 이제 와서 그래? 내가 언제까지 당신 수발 들어주며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난 오빠랑 결혼하면 이제 고생 끝일 줄 알았어. 오빠 충분히 잘 사니까.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짠돌이처럼 굴면 어떤 여자가 오빠를 좋아해. 정신 차려. 오빠 준 장애인이야. 주제에 바라는 게 많아 라고 말했답니다. 물론 이걸 제정신에 말한 건 아니었지요. 며느리는 이 말을 할 당시 술에 잔뜩 취했답니다. 술이 깬 며느리는 아무것도 기억 못했다네요. 그런데 이미 아들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지요. 그래서 아들은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잠깐 얼굴 보지 말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집에 잠깐만 들어오고 싶다면서요. 저는 그래, 그러라고 했지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집에 들어오고 일주일이 지났나 며느리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냥 다 미안하다고, 내가 이기적이었다고 하며 아들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그 계기로 둘의 사이는 조금 좋아지는 듯 했어요. 며느리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신혼집을 정리하고 아들이 있는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단독주택이고 워낙 넓어서 저는 주로 2층을 쓰고 아들네 부부가 1층을 쓰게 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비싼 땅에 단독주택이니 며느리는 그런 삶을 꿈꿨는지 신혼집 포기하고 금세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둘의 사이가 가까워지나 싶었는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절대 잊지 못할 엄청난 것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 상주에서 일을 해주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세요. 애들을 어릴 때부터 밥 해주시고 청소해주신 분이라 워낙 저희 집사람들과 가깝고 믿을만한 아주머니셨습니다. 아들과 제가 병원에 가고 집에는 그 아주머니와 며느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작은 방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는데 건너편에서 며느리 전화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수화기를 넘어 정체불명의 사람과 며느리는 저희 집안의 돈을 빼돌릴 꽁꽁이를 세운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란 아주머니께서 몰래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그걸 다 녹음한 거예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래, 이 집안이 완전 알짜 집안이라니까. 그런데 복병은 어머님이야. 일단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주식이랑 부동산 등등 수백억 전부 자식들한테 상속될 거 아니야.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내 남편까지 해치우면 그 돈 다 누구 거? 우리 거야. 수백억. 그래, 이렇게 돈을 버는 거라니까. 맨날 밖에서 땀 흘려봤자 소용없어. 네 아는 애들 중에 사람 보내는 일 하는 애들 있다며. 걔네들한테 몇천씩 쥐어주고 해결한 다음에 외국으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완벽해, 알겠어, 끊어. 라는 이야기였어요. 순간 저는 충격이 빠져서 휘청거렸습니다. 이걸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안 그래도 몸이 아픈 아들인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속을 계속 애태웠습니다. 일단 아주머니께 받은 녹취록을 변호사를 통해 속기를 했고 서류 파일에 보관을 해두었어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걸 증거로 쓰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피말리는 날을 보내고 있을 때 밖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제 신발 안에 녹슨 압정이 있는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그냥 신었을 텐데 며느리 때문에 모든 게 불안해서 신발을 신기 전 한번 털어본 거였지요. 떼그르르 굴러나오는 녹슨 압정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거실에 있던 홈카메라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려보았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는 저와 일하는 아주머니만 알고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아주 예전에 설치한 거고 TV 뒤쪽에 있어서 몰랐을 거예요. 하여튼 그곳에는 충격적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물약통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손에 있는 압정에 그 정체불명의 약, 액체를 뿌리고는 제 신발에 훅 넣는 겁니다. 미쳤다, 정말 미쳤다 싶었어요. 그리고는 그 약통을 검은 봉지에 둘둘 싸서 집 쓰레기통에 냅다 버린 뒤 밖을 나가더라고요. 어머, 전 바로 쓰레기통 뒤져서 약통을 꺼낸 뒤 봉투에 그 약통과 압정을 담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절 붙잡는 겁니다. 오늘 나가지 말라고. 내가 오전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며느님이 집 앞에서 통화하는 걸 또 엿들었는데 파상풍 어쩌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균을 발라서 발밑에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고. 그니까 나가지 말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벌벌 떨며 아들에게 결국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고 아들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화를 냈어요. 전 결국 이 모든 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릴 죽이려고 한다고. 여기 이 약품이랑 압정 그리고 카메라 녹취록까지 다 있다고 하면서요. 저 혼자 가면 제대로 처리 안 해줄 게 뻔하니 법무팀 대동해서 갔지요. 결국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 며느리가 머물렀던 온 방을 뒤졌습니다. 며느리 귀걸이의 한 밑에 있는 스펀지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더라고요. 조선족인지 뭔지 아는 애들한테 몇 천만 원 입금한 내역이랑 사인, 비밀유지 그런 서류요. 멍청하고 둔한 며느리는 그걸 집에 두었고요. 그리고 약물 분석 결과 그건 사람에게 들어가면 치명적인 염증을 일으켜 파상풍 주사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녹슨 압정을 준비한 거였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구속되었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 집은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고 며느리의 옷들과 물건들을 전부 내다 던졌어요. 체포된 며느리는 당황해하다가 그제서야 본인이 계획을 들킨 걸 알았는지 한 번만 봐달라고 눈물 콧물 쏙 빼더라고요. 전 끝까지 아니라고 오해라고 잡아뗄 줄 알았는데 말이지요. 전 말했어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이따구로 인생 살지 말라고. 왜 그렇게 괴물처럼 변한 거냐고. 제발 너 때문에 이제 사람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벌 달게 맞고 나와 새 삶 살라고 하며 경고를 했네요. 며느리는 목이 터져라 울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네요. 포송줄에 묶인 며느리를 보니 안 좋은 의미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전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제 며느리처럼 생각하지 않거든요. 애초에 며느리 마음에는 악마가 들어있었던 거였죠. 제대로 반성을 했다면 벌을 달게 받고 출소하고 성실히 살겠죠. 결국 며느리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2심에 가봤자 형이 낮아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항소는 안 하더라고요. 아들은 이 일로 인해 몸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면역 체계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망가졌고 온몸에 수포가 생기고 고열이 계속되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잘 이겨냈지만요. 하여튼 이번 일로 인해 외국에 있던 첫째 아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지금은 저와 막내를 돌보고 있네요. 며느리 한 명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을 고생시킨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악마를 제 눈으로 직접 마주하니 오금이 저리고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송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저 같은 일이 희귀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처럼 몇백억 원이 아니더라도 형제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고작 몇천만 원, 몇억 받자고 서로 소송하고 사람 써서 없애려고 한답니다. 여자로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한 회사의 대표로 살며 별의 별일 다 겪고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닌가 봅니다. 세상이 정말 무섭네요. 물론 좋은 사람도 많겠지만요. 하여튼 정말 저 소송 준비하고 마음 추스리는 동안 너무 힘들었고 저 스스로 좀 이 일을 털어내고자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한결 좋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